변호사 상훈이 형입니다. 오늘 사건은 진짜 역대급 통수 사건인데요. 슬프게도 사람이 왜 착하게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그에 대한 생각을 깨부숴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망해야 그게 올바른 사회정의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주변 나쁜 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아셔야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전용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의 금두뇌인 거죠. 고등학교도 명문고를 갑니다. 전용술은 중딩 때부터 사귀던 여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친 부모님이 둘이 사귀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전용술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폭행한 거예요. 벌써부터 범상치가 않죠. 결국 재판까지 받고요.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았죠. 시간이 지났고요. 전용술은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리고 여친이 마음이 떠났다고 판단을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도 만들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겠죠. 여친이 출근하는데 갑자기 칼을 들이밉니다. 협박을 한 거죠. 그러고는 근처 골목길로 데려가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친의 안면과 흉부 등 12개 부위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상황이 어찌나 심각했는지 여친은 현장에서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고야 말아요. 전용술은 이제 폭행범을 넘어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살해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주하다 보면 도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범행에 사용했던 등산용 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합니다. 그렇게 현금을 뜯어내요. 당연히 살인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추격을 했겠죠. 그런데 전용술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구멍가게 주인의 딸을 인질로 잡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체포 못하게 하려고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잡은 거죠. 그렇게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달려들자 칼로 인질의 얼굴과 머리를 찔러서 또 상처를 입힙니다. 이 전용술이라는 인물이 딱 봐도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오늘 제가 말하려는 주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턱대고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 교훈을 주는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살인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부터 설명드리고 본론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당시 1심 법원에서는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것, 그리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칼로 난자하여 즉사하게 한 범행 수법의 잔혹성, 또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잡은 점 등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전용술은 당연히 죽기 싫으니까 항소했고요. 고등법원에서 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술은 이때 고등학생이라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요. 요즘 촉법소년 관련돼서 말이 많잖아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죠. 현재는요 18세 이상 소년범에게만 무기형 이상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용술이 재판을 받던 때는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18세 이상이 아닌 16세 이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만 17세이던 전용술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만약 현재 전용술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술은 법에 의해 무기징역 선고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낮은 형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촉법소년 관련법은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요, 전용술이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현재도 깜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었고요.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어버립니다. 모범수라는 게 참 대중정서로는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결국 전용술은 풀려난 거죠.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전용술은 출소해요. 그런데 기억력이 좋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용술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부모님 상속재산 8천만 원을 받아요. 8천만 원 줄 수도 있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90년대입니다. 돈 8천만 원이 지금 8천이 아니에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4에서 5억 정도는 되는 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전이니까요. 돈이 생기니까 전용술은 결혼도 해요. 딸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면 제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교화가 될 사람이 아니겠죠. 98년도에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채 및 주식 투자로 재산도 모두 탕진해요. 금수저가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귀인이 나타나요. 고향 선배 형이었는데요. 오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분은 무려 대학 교수님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전용술에게 이런 훌륭한 인맥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술은 금수저 출신의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이 대학 교수님은 바로 전용술의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용술이 가석방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용술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인 거죠. 어쨌든 전용술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고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이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살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이
교수님이 말리셨겠죠. 그래서 전용술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요, 좀 마음을 잡고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택시기사로 일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1000만 원만 꺼달라, 2000만 원만 꺼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해요. 교수님은 그가 안 됐는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웬만한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돈을 턱턱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기준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하고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용술은 여기서 앙심을 품어요. 아니,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가 감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고, 또 자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힘들 때 이를 만류해서 자신이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사실상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교수님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정말 선의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애를 써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후배를 도왔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빠르게 끊어내고 손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전용술은 교수님에게 앙심을 품고요, 죽일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교수님을 살해하러 가려다가 전용술의 친구가 이걸 말려요. 그러다가 친구가 그 칼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날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2003년쯤 전용술이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겹지도 않나 봐요. 계속 돈 거립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돈이 썩어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용술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시장에 가요. 거기서 회칼을 2만 원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호프집에서 만나요. 교수님하고 전용술만 만난 것은 아니고 전용술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전용술의 손에는 종이로 된 쇼핑백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이 안에 든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의외로 술자리는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용술이 자신의 살해 의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분위기를 띄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용술은 또 교수님에게 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니까요. 무슨 고장난 노은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돈 빌려준 거 있냐? 내게 돈 맡겨놨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용술은 주저없이 종이 쇼핑백 안에 있는 신문지에 쌓인 회칼을 꺼냅니다. 그걸 오른손으로 쥐고 교수님의 왼쪽 가슴을 한번 힘껏 찔러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일어나서 방어를 위해 의자를 들고요, 전용술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술은 의자를 붙잡고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더 찔러요.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진 교수님의 등 부분을 회칼로 또 2번 힘껏 내려찍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좌측 폐 자창 및 천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합니다. 아니, 전용술의 친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전용술이 교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호프집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술은 칼을 든 채 사라졌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전용술은 도주를 합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피 묻은 옷을 버려요. 그리고 경남 진주시로 도망가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돈이 떨어지고 차가 필요하니까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어요. 예전에 했던 수법 그대로죠. 택시를 탑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기사님이 요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전용술이 회칼로 기사님의 얼굴을 찌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찌르고 왼팔을 찌르고 그런 식으로 택시기사님을 마구 찔러요.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칼로 적당히 위협만 하고 돈하고 차만 챙겨서 도망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또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용술은 이 당시에 택시기사님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택시기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이렇게 도주 생활을 하고 있던 전용술은요, 창원에 살던 선배에게 찾아가서 3만 원을 빌린 다음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그가 전용술인 걸 알아봤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교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가정 환경이 많이 어려웠으면 모르겠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성미를 이렇게까지 주체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용술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은 고향 선후배 사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다. 그런데 맨날 도와준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진실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했다. 또한 교수님은 배금주의적 사고가 너무 심하다. 내가 돈을 얼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교수님을 마치 악당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금전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응징한 것뿐이다.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지, 그냥 결론만 딱 말하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변명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그런데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전영술은 교수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갔습니다. 즉 돈을 준 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1000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교수님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교수님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교수님의 동창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며칠 전 이 교수가 휴대폰에 녹음된 협박 내용을 들려줘 깜짝 놀랐다. 그 내용은 돈을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전영술의 협박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면 전영술같이 깜빵에 있는 무기수를 신경조차 안 쓰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영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사형 선고가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첫째, 피해자들이 엄벌을 해줄 것을 탄원했고요. 둘째, 범행이 잔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전영술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당연히 없었고요. 넷째, 절대 검거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된 사정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경찰 조사 때부터 법원에 가서까지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줬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 때문에 현재 구속되어서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해요.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전혀 반성하는 것 없이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보면 굉장히 세게 질책합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여자친구나 선배 등 가까운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맹렬한 증오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물건보다도 소홀하게 취급하는 지극히 반문명적인 행동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반복하였는 바 세월의 망각작용으로 죽은 자와 상처 입은 자 그리고 그 가족의 아픔은 잊혀지고 갇힌 자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만 남아 감형과 가석방을 통하여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하여 맹수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인 피고인을 또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또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전영술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전적 소설을 출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2013년의 일입니다. 여기에 57세의 나이가 된 전영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 2명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글로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수감 생활하면서 A4용지 약 220장 분량의 소설을 집필합니다.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인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출판사에 이 소설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발신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니까 감옥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가 사람 죽인 내용을 소설로 써서 돈을 벌 테니까 그거를 출간해달라 그런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싶은데요.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런 책이 출판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영술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우리 사회에도 정말 큰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무턱대고 착하게 살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 참 안타까워요. 저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요. 안 될 사람은 그냥 안 될 사람이니까 과감하게 관계를 손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우 변호사였습니다.